이곳 중국 국영방송에서 절대 보도하지 않는 충격적 진실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최대 258제곱킬로미터 뉴타운이 유령 도시로 변했고 광둥성은 400채 빌라 중 단 8가구만 남았다죠. 한국 기업 철수 후 실업률 90%를 기록했다는데요. 과연 이곳에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중국 텐진에 살고 있는 저우슌이라고 합니다. 전 경제학자로 쭉 일을 했었지만 알 수 없는 크고 작은 건강상의 문제들로 결혼 이후 주부로 살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 텐진은 거의 한국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한국 기업들이 꽉 차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한국인들도 많았고 실제로 친하게 지내는 한국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인성을 보지 국적을 본다거나 하며 색안경을 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스스럼 없이 친해질 수 있었죠. 이런 제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중국 지인들도 많았어요. 중국과 한국은 늘 팽팽하게 어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애증의 관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인들을 직접 바로 곁에서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한국인에 대한 인지가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죠. 2010년경 텐진에는 하나둘 한국 기업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어느덧 3천여 개의 한국 기업이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텐진은 베이징에서 고속열차로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으로 입지가 아주 좋은 곳이라 저는 자취부터 신혼집 그리고 쭉 텐진에서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모여 있을 때 중국 정부는 각종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텐진은 그야말로 반한국인 상태로 쭉 이어져 갔어요. 처음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은 중국의 작은 회사를 다녔지만 한국 기업으로 옮기며 저희들의 상황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중국 기업을 다녔을 때 남편이 운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툭하면 해고에 억울한 일을 수도 없이 겪어야 했어요. 결정적으로 한국 기업으로 옮기게 된 계기가 있었죠. 결혼을 하면서 남편은 이제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운 상태였는데 하필 그때 사건이 터진 겁니다. 회사 운영이 힘들어져 직원들의 임금을 무기한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두 달이어도 타격이 큰데 무기한이라는 소리는 기약도 없이 월급을 줄여서 주겠다는 거잖아. 그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게 싫으면 나가라는 소리네? 저번에도 그래놓고 알고 보니 회사가 힘든 것도 아니었잖아.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안 그래도 회사도 출퇴근하기 멀었는데 이참에 텐진 쪽으로 회사를 옮기는 게 어떨까? 내가 주변에서 들어보니 한국 기업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다고 다들 그러더라고. 그래서 텐진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도 많잖아. 안 그래도 그래야 할까 싶어. 이미 한국 회사 입소문이 어느 정도 나서 그마저도 자리가 없을까 봐 좀 서둘러서 움직여야 할 것 같아. 그냥 바로 정리하려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 일이지. 이러다 정말 나중에 아이 태어나고 돈 들어갈 곳 천지인데 이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렇지? 중국 기업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늘 이런 식의 무대뽀 운영 방식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만약 텐진에 한국 기업 3천여 개가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비교 대상이 없으니 묵묵히 참고 버티며 다녔겠죠. 그러나 한국 기업에 들어가 일하는 중국인들이 하나둘 생기고 그들의 호평이 줄을 잇고 있으니 제 남편도 이때다 싶어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외국인이라 해서 한국인들과 차별되는 것도 없었고 대기업이니 상여금이나 보너스 등 돈 문제는 아주 확실하고 깔끔하게 챙겨줬죠. 또 사람을 어느 정도 가려 뽑아서 그런지 직원들의 인성도 아주 좋다며 남편은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아주 만족해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으로 이직을 하고 나서 저희 부부의 생활도 아주 좋아졌어요. 이전보다 더 급여가 높아졌고 남편의 근무 외 시간에 방해받는 일이 없으니 그 시간에는 부부만의 시간을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행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한국 기업에서 일하다 보니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이슈가 발생할 때면 긴장도가 아주 높아졌죠. 그건 남편의 회사뿐 아니라 제가 사는 텐진의 동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평온하게 딱 이렇게만 하루하루가 흘러가 주길 바랬을 뿐인데 예상치도 못한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한중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중대한 사건이었죠.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중국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문화적 사드 보복 조치를 즉시 취해버린 것이죠. 이로 인해 양국 간의 정치적 긴장과 경제적 손실은 점점 크게 발생하고 있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텐진 내 3천여 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 모두 제대로 영업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처음 사드 보복 배치라는 사건을 접했을 때 현지에서는 양측 모두 눈치를 보기 바빴습니다. 한국인도 저희 중국인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드 보복 조치같이 국제적인 이슈는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여 해결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흘러가는 상황을 묵묵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었고 이해가 됩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 결정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겁니다. 전 사실 한국 쪽 입장이 더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 왜 중국이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평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들 명쾌한 답을 즉각적으로 내주는 정부도 아니기에 답답함에 그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기다렸는지 드디어 중국 정부의 입장이 나왔죠. 한국 사드의 레이더 시스템이 자국의 군사 활동을 감시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는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안보 위협이라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알 길은 없겠죠. 그렇지만 이건 중국 정부에서 자국민에 대한 배려가 단 하나도 없는 아주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공산주의적 행동임이 분명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과감하게 한국에 대해 다양한 경제적 사드 보복 조치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중국 정부는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했고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 활동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중국인들 그리고 저와 가족들 같이 한국인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저희 텐진 이웃들은 모두 알았어요. 중국은 정말 한다면 하는 곳이라 저희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곧장 피부로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유통업체 롯데는 중국 내에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고 너무 충격적이었죠. 이것을 시작으로 한국산 화장품, 전자기기는 통관 절차가 지연되는 등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이라는 글자가 붙은 것이라면 뭐든 맞고 보기 시작했어요. 중국 내에서 한국 관광상품 판매까지 중단이 되었고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객 송출이 급감하는 등 관광 산업에도 큰 타격을 입히기 시작했죠. 심지어 경제적 보복에 그치지 않고 중국은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 영화 등의 수입을 제한시켰고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도 크게 제한을 시켜버렸죠. 이는 한류 열풍으로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찰나에 한순간 문화적 교류까지 끊어버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중국의 보복 조치를 보고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 지인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목숨 걸고 넘어와 여기서도 이렇게 숨어 살고 있지만 아직도 북한에서 사는 것 같네요. 북한도 중국도 한국 망가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걸 보면 한국이 대단하긴 한가 보네요. 이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북한과 이 중국이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한국과의 모든 교류를 단번에 끊어내면 당장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막막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 정부의 행패는 당장 자국민들의 생계 타격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텐진거리를 거닐면 한국 기업들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고 서로 웃으며 대화도 나누곤 했지만 서로 알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중 친하게 지내던 한국인 지인에게 용기 내 연락을 해보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가게 폐업 준비 중이에요. 중국 정부에서 한국 기업들 다 나가라고 선포를 하고 압박을 넣어서 버틸 수가 없네요. 이게 이렇게까지 타격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여기서 어렵게 자리 잡고 이제야 빛을 보고 있었는데 참 힘드네요. 그나저나 남편분 쪽은 괜찮으신 거예요? 지금 한국 관련된 기업이면 다 박살내고 보던데 저우친도 걱정이네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국 기업 다 내보내는 거 중국 입장에서 진짜 큰 타격일 텐데 왜 저렇게까지 미련한 짓을 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우리 텐진만 해도 한국 기업들이 꽉 주름 잡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다 보내고 나면 어쩌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 쪽도 시끌시끌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단발성도 아니고 이 조치가 꽤 오래도록 흘러갈 것 같은데 참 큰일이네요. 여러모로 제가 대신 죄송해요. 한국인들과 잘 지냈지만 정말 면목이 없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전 재산을 끌어다 가게를 차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은 한순간에 정부 압박 때문에 모든 걸 놓고 떠나야만 했죠. 그런데 중국인인 제가 얼마나 미울까요?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이 정확히 위로로 들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그저 제 진심만을 전할 뿐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정말 한순간에 한국인 지인들은 다 떠났고 텐진은 처참했어요. 한국의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TV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LG전자도 생산 법인을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중견 가전업체라는 위니아도 텐진 내 냉장고 및 전자레인지 생산 공장을 모두 매각해버렸죠.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 크고 작게 다 빠지고 떠나갔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렇게 한국 기업을 다 내보내놓고 중국 정부에서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텐진 인근에 아시아 최대의 뉴타운을 계획 중이었고 그건 정부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실제 중국 유튜버는 이 내용을 지적하여 이슈가 되었어요. 258제곱킬로미터의 계획 면적을 가진 징진 신도시 프로젝트는 한때 아시아 최대 규모의 빌라와 고층 건물 단지로 각광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000채가 넘는 빌라와 수백 채의 사무실 및 아파트 건물이 있는 중국의 최신 유령 도시가 되었는데요. 베이징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텐진의 징지 고속도로 출구 옆 중국과 유럽 스타일이 결합된 아치형 도로가 징진시를 맞이합니다. 파리의 개선문에서 이름을 딴 승리의 문으로 상당한 기대가 있었죠. 온천, 리조트, 골프장, 오락시설, 박물관, 사원, 2개의 대학 등 방대한 땅이 버려져 있습니다. 과연 중국 정부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사드 보복 조치 이후 한국 기업이 대거 이탈하며 생긴 영향이 아니라고 하지만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뉴타운 설립에 매진하고 있던 정부였지만 텐진을 이렇게만 폐허 도시로 만들고 더 방대한 도시가 잘 될 리가 없었죠. 역시나 그것도 피해자는 주민이었어요. 실제 지역 주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는 거의 400개의 빌라가 있지만 가을과 겨울에는 겨우 8에서 10가구만 거주한다고 밝혔죠. 봄과 여름에는 상황이 나아지지만 20가구 이상은 거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텐진 바오디구 정부는 홍콩 부동산 개발업체 홉슨 개발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인구가 드물고 거리가 황량하며 으스스한 적막감이 감도는 유령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은 곧장 저희 부부의 생활로 이어져 갔어요. 결국 남편이 다니던 회사까지도 정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고 남편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본인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중국을 떠나서 이건 내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재수가 없는 사람이면 다니는 회사를 족족 말아먹고 이런 결과를 내는 건지 모르겠어. 난 이제 도대체 어디서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막막한데 어쩌지? 그래도 한국 회사 들어가서 상여금도 받고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어서 마음이 참 편했는데 어떻게 이런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 정부 입장에서야 돈 없는 나 같은 국민이 신경이야 쓰이겠냐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하면 어쩌자는 거야. 남편은 일어설 힘조차 없을 정도로 절망을 했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텐진에서 가게를 접고 광저우로 넘어간 한국인 지인에게서 연락 한 통을 오랜만에 받았어요. 아직 상황은 좋지 않지? 어쩌면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연락했어. 여기 광저우는 LCD라고 있는데 여긴 타격을 안 입겠더라고. 나도 그냥 다 접고 이쪽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사람도 뽑고 있어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하고 연락해봤어. 그래? 그런데 광저우면 거리가 있어서 이건 좀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주고 연락줘서 고마워. 선뜻 연락도 먼저 못했는데 연락할게. 고마워. 한국인 지인에게서 들은 소식은 분명 좋은 소식이지만 다소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광저우까지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었고 아예 이사를 가야 했기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남편 홀로 먼저 보내기도 그렇고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냥 중국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지만 남편은 이미 자국민들과 일하면서 많이 힘들어봤고 한국인들과 섞여서 일하는 게 너무 좋다고 했죠.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닌 걸 알지만 확고하게 말하는 남편에게 강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지인의 정보를 알려줬고 의외의 대답을 했죠. 딱 1달 정도 내가 먼저 가서 일을 해보고 이사를 할지 말지 결정해보자. 바로 집을 옮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잖아. 그런데 만약 거기가 괜찮은 거라면 난 거기서 쭉 일하고 싶거든.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버티고 있는 한국 기업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버틸 거야. 그러니 꼭 거기로 가야겠어. 그렇게 남편은 홀로 광저우로 떠났고 이변 없이 생산직으로 들어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달 동안 저는 텐진에 남아 소일거리를 하며 살림에 보태며 그렇게 지냈죠. 그러다 남편의 결심이 서고 저희는 광저우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텐진에서 반평생을 보냈기에 광저우에서의 삶은 모든 게 새롭고 낯설기만 했어요. 연고도 없고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는 친구도 없는 타지 생활이 꽤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참 행복해했어요. 이 일을 누가 저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한국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 깔끔함이었어요. 업무 시간과 급여 처리, 그리고 업무 배정 등을 딱딱 깔끔하게 나눠서 하니 지저분한 것이 없었죠. 이런 점에서만 봐도 중국과는 달랐어요. 심지어 공장 내 돌아가는 기계들과 시스템적인 부분만 봐도 굉장히 최신식이고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 일하기 좋은 환경이라 했죠. 중국은 일하는 환경 자체가 다소 지저분하고 더러워 일을 하면서도 신경이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치우는 것 또한 업무의 포함으로 여겨 늘 위생을 철저히 여기며 깨끗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었죠. 저 역시 한국인을 좋아했지만 남편은 한국인 동료들을 늘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도 많고 뒷말도 없고 외국에 나와 일하는 게 힘들 법도 한데 늘 친절한 한국인들이 신기하다고 했죠. 가끔 일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선가 누군가 목소리를 높이네 싶으면 늘 중국인들이지 한국인들은 신사적으로 대응한다고 했어요. 가끔은 신기할 정도로 신사적이라 로봇 같기도 하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은지 모르겠어. 그리고 신기한 게 한국인들은 진짜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해서 답답한 걸 잘 못 참거든? 근데 또 별로 화를 안 내. 우리 중국인들은 답답하면 화부터 내고 목소리부터 커지잖아. 그래서 한국인들은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해.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도 안 하고 정말 한 동료, 우리 팀이라는 그 느낌이 있어서 힘들어도 힘이 나고 그러더라고. 중국인들은 우리 팀이네 뭐네 그런 게 별로 없잖아. 한 팀이라고 해도 내가 더 잘나야 하고 치고 올라갈 궁리만 하는데 말이야. 이제야 비로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끝없이 정부는 한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자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곤 했어요. 이미 한국 기업이 빠지면서 큰 타격을 입어봤고 현재까지도 입고 있는 상황인데 설마 더 큰 문제를 만들지는 않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제는 미국을 향해 화살을 쏜 것입니다.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에 맞서 중국 정부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나섰죠. 미국이 4일 중국산 수입품에 10+10% 관세 인상 조치를 밀어붙인 바 있는데 이에 중국 정부는 주저없이 대두를 비롯한 미국산 농축산물에 10에서 15%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전에 결국 한국에 보복을 했던 것과 같이 고민도 없이 바로 대응해버리는 정부의 똑같은 행보라고 볼 수 있었어요. 역시나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도대체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굵직한 나라들을 자꾸 적으로 삼으면 어쩔 셈인지 정말 중국 정부에 묻고 싶었습니다. 미국, 중국의 무역 갈등의 여파가 심화될수록 결국 한국과의 좁혀진 관계까지도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이미 한국 기업들이 철수했고 아직도 철수하고 있는 상황에 미국까지 등지면 과연 중국 정부는 어떻게 살아남으려는 작정일까요? 비교적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때 얘기고 최근 몇 년간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했고 그 결과 기업들은 중국 대신 더 저렴한 생산 비용을 제공하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죠. 특히나 한국의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은 베트남을 새로운 생산 기지로 선택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이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 시장이 많은 상황에 중국은 이런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닌 거죠. 아직까지 반도체 산업만큼은 여전히 중국 시장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은 중국에서 완전한 철수를 선택하기보다는 기존 생산 시설을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투자는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고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 미국과의 무역 전쟁은 결국 한국에 그나마 남은 기업에도 영향을 줄 거라 생각했어요. 단순히 일시적 현상이 아닌 경제적 환경 변화와 글로벌 정치적 긴장이라 말이죠. 기업들은 중국을 떠나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대체 시장으로 진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정말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면서도 설마 했는데 굵직하게 그나마 있던 이곳 한국 기업의 턱까지 잡고 다녔던 저희 부부는 한순간에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 LCD 공장을 현지 기업에게 약 2조 원에 매각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텐진의 악몽이 다시금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광저우는 텐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도시입니다. 베이징, 상하이와 함께 중국 3대 도시로 인구가 무려 2천만 명에 육박하는 대도시인데요.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텐진 때처럼 빠지자 도시의 중심가가 황폐해지면서 유령 도시로 변하기 시작했죠.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주고 광저우 지역 경제를 지탱해 주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간 한국인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중국인들까지도 후회하고 반성할 정도이니 말이죠. 이번 광저우 사태를 본 해외에서는 이런 말도 했더군요. 중국 경제에 크게 기여한 게 한국인데 사드 보복으로 한국 기업을 다 쫓아내다니 한국은 중국이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중국에 진출해준 곳인데 은혜를 모르네요. 중국에 가장 먼저 손 내밀어 준 게 한국 아닌가? 믿음도 없는 중국에 공장 짓고 그 모습 보고 전 세계가 중국 시장에 진출한 거잖아. 한국인들이 과연 왜 떠났을까? 그들은 충실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텐진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수준으로 광저우의 처참함과 중국 정부의 무능함은 세계적으로 비판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국 기업이 떠난 후 처참해진 광저우의 실체에 대한 영상을 현실적으로 촬영해서 올렸고 그 모습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그러나 살고 있는 제가 봤을 때 전혀 자극적이지 않은 사실만이 담긴 영상이었고 올린 사람은 중국인이었어요. 광저우는 예전의 모습이 없고 이제 더는 버틸 수가 없어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는커녕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저우의 도시 빈민촌에서는 주민 90%가 소득이 전혀 없어 그들은 신용카드에 의지해서 살거나 대출을 받지만 이 또한 갚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광저우의 사업주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직원들에게 고소당하고 공급업체로부터 지불을 요구받으며 체납자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상태는 아주 심각했죠. 전자상거래 회사로 가득했던 고층 빌딩 전체가 텅 비어 있고 길거리 상점들은 문을 닫았죠. 주말과 휴일 인파로 북적이던 거리에는 아예 텅 비어 인파도 없습니다. 베이징 로드와 보행자 거리로 몰려들던 방문객들은 이제 예전의 활기찬 거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적막함을 맞이하고 있죠. 이제 광저우에 남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모두가 고향으로 급히 돌아가거나 외국으로 나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죠. 이어 광둥성의 5G 휴대폰 및 가전제품과 같은 제품으로 한때 세계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광둥성의 경제 성장률은 크게 둔화되었죠. 1분기 소매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3조 5천억 위안에 달했고 이는 상반기에 1.2% 성장률보다 낮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 성장률 3.3%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수치는 광둥성의 경제 침체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경기 침체는 세계적 경제 불확실성, 수출 및 투자 감소, 국내 경제 구조 조정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제조기업이 성공적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국제시장 장벽과 공급망 중단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이런 경기 침체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정책 조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텐진 광저우에 이어 광둥성까지 중국은 현재 숨기려 하지만 이미 수면 위에 드러나고 있는 것들만 언뜻 봐도 심각한 경제 위기가 왔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건강에 문제만 없다면 남편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었을 텐데 저렇게 한국 기업에 목을 매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할 수 있는 게 고작 집에서 경제 흐름이나 읽는 것, 돌아가는 상황 보는 것이라 답답했습니다. 결국 매각당하고 남편은 또다시 절망에 빠질 줄 알았지만 의외의 모습과 결단에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 일자리 구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건 당신이 경제 읽을 줄 아니까 잘 알 거라 생각하고 길게 말 안 할게. 한국 가서 일하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우리 애기 낳기 전에 한국 가서 자리 잡고 그냥 그렇게 살자.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내내 고민했던 일인데 동료들도 이미 간 사람들도 있고 준비 중인 사람들도 있고 가면 도움받아서 바로 일할 수 있어. 이렇게 갑자기 한국을 가자고? 한국이 무슨 옆집도 아니고 너무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도 연고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리 잡고 애를 낳고 살아. 그래도 아무리 밉고 싫어도 자국에서 터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나라는 미래가 없어. 아직도 모르겠어? 이런 미래도 없는 나라에서 애를 키우고 싶어? 남편의 저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중국이 경제적으로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은 알지만 또 늘 실패를 하고 있고 이제는 하다 나라 전체를 폐허로 만들고 있지만요.
그래도 자국인이 이곳에서 사는 게 맞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앞으로 태어날 제 아이는 이런 곳에서 살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용기를 내면 제 아이만큼은 한국인들의 좋은 인성을 닮으며 더 넓고 깨어난 사고를 지닌 아이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이미 남편의 동료들이 먼저 가서 일을 하고 있기도 했고 함께 넘어가는 동료들도 있어서 가는 것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들의 아내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주부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도 있었죠. 회사 근처 아파트에 모여 살며 처음에는 저희들끼리 지냈지만 역시 사교성 좋은 한국인들은 먼저 다가와 줬습니다. 회사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하면서 한국인 친구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는 국적 불문하고 모두가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남편이 한국으로 가자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라도 남편이 이번에도 회사가 잘못되면 그냥 제가 나서서 일을 하려고 했어요. 한국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든 하다못해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 제가 하던 경제 관련 일을 하든 말이죠. 그렇게 뭐라도 해보면 어떻게든 우리 가족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정부 혜택과 지원이 꽤 많았습니다.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주거지 지원과 아이 출산에 대한 지원 등 한국이라는 나라에 한 가족이 와서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안전한 울타리를 나라에서 해주는 느낌이 들었죠. 결과적으로 전 한국으로 온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가끔은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한국이 뭐가 좋냐며 날카롭게 물어보기도 해요. 아직도 중국은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과 저처럼 한국을 이해하는 쪽 이렇게 아주 대립된 입장으로 나뉘거든요. 그게 가족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럼 전 가족들에게 그럽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한순간에 나라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은 없어.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내일 정부에서 사고를 쳐서 한순간에 폐허가 된다거나 유령 도시가 있다거나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도 보호하는 게 한국인데 당연히 중국에 있을 때보다 속 편하고 좋지. 물론 가끔은 중국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저는 결코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미국, 중국, 동남아, 일본에서 한국으로 지금까지도 이민을 많이 오는데 전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너무 이해가 갑니다. 중국은 지금까지도 폐허된 도시를 방치하고 쉬쉬하며 숨기기 바쁘지만 자국민들이 실체를 까발리고 있고 그걸 정부는 막는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과 거대한 자본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누군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더군요. 세상을 괴롭히는 사람에 대한 업보의 보복 그 자체라고 말입니다. 난데없이 바지를 내리더니 대로변에서 똥을 싸대는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멘붕에 빠진 태국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고 요즘 태국은 중국인들로 인해 그야말로 똥밭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때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태국이 어쩌다 이런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것인지 그 충격적인 사연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카오산로드 야시장에서 코끼리 바지를 팔고 있는 30대 여자 야팁이라고 합니다. 제 꿈은 방콕에서 제일 큰 백화점 센트럴 월드에 제 가게를 여는 거예요. 야팁의 엘리트 부티크라고 가게 이름도 미리 정해놨죠. 센트럴 월드에 입점만 하면 저는 태국 귀족인 하이소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매일 명품을 걸치고 최고급 샴페인을 마시는 거죠. 실제로 제 가게에는 매일같이 한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이 쏟아붓는 돈으로 인해 제 통장은 날로 불어났어요. 제 꿈은 곧 이루어질 것만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 꿈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제게 일어난 그 저주받을 사건에 대해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날도 저는 제 가게를 크게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관광객들에게는 좀 더 신경을 썼죠. 그들은 제 일주일치 식비에 해당하는 돈을 그냥 팁으로 턱턱 주고 가곤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저는 한국 관광객들을 볼 때마다 감사함과 함께 묘한 열등감을 느끼곤 했어요. 예쁜 얼굴에 매끈한 피부,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와서는 마음껏 돈을 쓰고 다니는 모습이 정말로 눈에 거슬렸거든요. 대체 한국인들은 무슨 복이 저렇게 많아서 얼굴도 예쁘고 돈도 많은 거야. 저는 땡볕에서 장사를 하느라 피부는 시커멓게 그을렸고 땀에 젖은 싸구려 옷만 입고 다니는데 한국인들은 태국에서 왕족 같은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니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빨리 돈을 벌어서 센트럴 월드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어요. 그날을 위해 저는 애써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털어버리고 다시 장사에 집중했죠.
그런데 한국의 여자 아이돌 멤버가 태국 야시장에서 쇼핑을 한 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돌은 한 작은 옷가게에서 흰 원피스를 하나 샀는데 그날 이후 그 가게는 말 그대로 대박이 터졌어요. 사람들은 그 아이돌이 산 것과 똑같은 원피스를 사기 위해 그 가게로 몰려들었죠. 어느 순간 태국의 젊은 여자 대부분이 흰 원피스를 입고 다니더군요. 반대로 알록달록한 코끼리 바지를 파는 제 가게에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죠. 어떤 날은 코끼리 바지를 한 장도 팔지 못하기도 했어요. 저는 속으로 울분을 토했죠. 도대체 한국이 뭔데 태국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야? 한국 여자 아이돌이 옷 하나 샀다고 온 나라가 따라하고 난리라니 정말 짜증나서 못 살겠네. 한국은 태국보다 크기도 작고 인구도 훨씬 적은데 대체 태국이 뭐가 아쉬워서 한국에게 이렇게 휘둘려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게다가 한국은 6.25 전쟁 때 우리 태국의 도움을 받기도 한 힘없고 불쌍한 나라였잖아요. 실제로 제 할아버지가 그 전쟁에 참전하셨었고요.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가 한국을 살리기 위해 애썼다. 그때 한국 군인들을 포함한 각 나라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아니었으면 한국은 지금쯤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다. 한국 전쟁은 끔찍한 비극이었다. 할아버지는 태국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한국의 파병을 결정했다며 우리 군은 그 전쟁에서 129명이 전사하고 1139명이 부상을 당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고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지금처럼 잘 나가는 국가가 된 것이 너무 짜증났어요. 우리의 도움이나 받던 나라가 어떻게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인지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억울했죠.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저는 하루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인처럼 부자가 되는 날만을 기다렸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에 갔던 수십 명의 태국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입국이 거부당했다는 거였죠. 그들은 긴 시간 대기만 하다가 결국 다시 태국으로 돌려보내졌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고 가슴속에서는 충격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 거지? 태국군의 도움을 받고 겨우 살아남은 국가 주제에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옆 가게 주인인 수키 씨 제 가게에 찾아왔어요. 소식 들었어? 한국이 우리 태국 사람들을 그냥 쫓아냈대.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든 한국인들 버릇을 고쳐줘야지 안 되겠어. 저는 수킷의 말에 강력하게 동의했고 그날 저녁 태국의 외교부 장관도 한국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고 말했죠. 그날 이후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밴 코리아 운동이 시작됐어요. 거리에는 우리는 오만방자한 한국을 거부한다. 한국 제품은 절대 사주지 말자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들이 걸렸고 SNS에서도 태국의 자존심을 지키자라는 글이 도배되었죠. 저는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좋아요를 누르며 밴 코리아 운동에 동참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들이 이 밴 코리아 운동에 대해 불쾌해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한국 언론에서는 태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일부 한국 네티즌들은 태국 여행을 보이콧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오만한 거지? 자기네들이 태국인들을 함부로 대해놓고 오히려 우리한테 화를 내는 게 말이 돼? 우리 태국도 강한 나라다 이거야. 한국이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에게 이렇게 굴면 안 되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크게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기도 했죠. 만약 한국인 관광객들이 진짜 태국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돈벌이를 해야 하지? 한국인들이 없으면 가게 매출이 엄청 줄어들 텐데 이런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그때 예전에 주변에 계셨던 태국 어른들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의 도움을 받으며 빌빌대던 한국이 지금 우리보다 더 잘 산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는 없어. 태국에게는 중국이 있다. 태국 어른들의 말들을 떠올리자 저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 한국 따위 없어도 태국은 괜찮아. 한국 전쟁 때 오히려 우리 도움받은 나라잖아. 거기에 중국까지 힘을 보태면 아니, 오히려 더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느꼈던 짜증과 열등감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다시 희망이 피어나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태국은 위대해라는 굳건한 마음을 품고 잠에 들었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아주 신기한 꿈을 꾸었죠. 글쎄, 엄청나게 많은 한국인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비는 것 아니겠어요? 야팀님, 제발 한국을 용서해주세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태국에 다시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는 태국 없이 못 살아요. 한국인들이 저에게 매달리며 애원하는 모습에 저는 꿈이지만 어깨를 으쓱이며
콧노래를 불렀죠. 그러면서 한국인들을 향해 턱을 치켜들고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공짜로는 안 돼요. 우리 태국의 코끼리 바지를 1억 장 주문하시면 고려해보죠. 그러자 한국인들은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리며 감사합니다 야탐님 당장 주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 비굴한 모습을 보며 깔깔 웃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빛이 번쩍이더니 저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대박! 이거 예지몽 아니야? 창밖을 내다보니 아침 풍경이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는 이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죠.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란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뭐야, 왜 손님이 하나도 없어? 대체 다들 어디로 간 거야? 늘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카오산 거리는 마치 유령 마을이라도 된 것처럼 횡해져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 시간에 벌써 100명은 지나갔을 텐데 지나가는 것이라고는 길고양이 한 마리뿐이었죠. 저는 제가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어서 제 볼까지 꼬집어 봤어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건 바로 제 희망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우리는 정말 한국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걸까? 이대로 벤코리아 운동을 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아침에 꾸었던 그 화려한 꿈이 이렇게 허무하게 깨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은행에서 메시지를 보내왔더군요. 대출금 상환일이 7일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떡해. 이제 어떡하지. 꿈에서 봤던 찬란한 미래는 온데간데 없고 제 앞에는 막막하고 잔인한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센트럴 월드의 꿈은커녕 이제 당장 내일 먹을 밥도 걱정해야 할 신세가 되며 그렇게 저의 특별한 날은 시작도 하기 전에 막을 내리고 말았답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점점 더 나빠졌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발길을 끄는 이후로 카오산 로드는 점점 더 횡해져만 갔죠. 하루에 몇천 바트씩 벌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손님이 하루에 한두 명이나 들어오면 다행인 날들이 이어졌어요. 가게 안에서 저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그렇게 혼자 멍하니 앉아 있는데 건물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가게에 이렇게 파리만 날려서 어째? 야, 팁, 당신 이번 달 월세는 낼 수 있어? 건물주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겨우 한 달을 버텼는데 이제 그마저도 바닥이 났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건물주에게 애원하는 것뿐이었죠. 사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한국 손님들이 곧 돌아올 거예요. 그때 제가 꼭 밀린 월세 다 갚을게요. 저는 이렇게 말하며 결국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고 그런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건물주는 딱 한 달만 기다려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하며 몇 번이나 허리를 숙였고 그렇게 건물주가 떠난 뒤 저는 가게 문을 활짝 열었어요. 힘내자. 이제 곧 한국 손님들이 올 거야. 꼭 올 거야. 저는 인터넷 번역기를 돌려서 환영합니다. 라는 한국말이 적힌 팻말도 달았고 코끼리 바지도 평소보다 더 예쁘게 진열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날이 갈수록 거리는 더 황폐해져만 갔고 한국 손님들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건물주와 약속한 한 달이 다 되어가자 저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다가 한국인처럼 생긴 사람들만 보이면 달려가 말을 걸었죠.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아, 유코리안?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었고 결국 저는 완전한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를 했어요. 그때 저는 가게 안에 쌓인 먼지를 닦을 힘조차 없었고 그저 멍하니 앉아 텅 빈 카오산 로드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우리 태국 정부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던 거예요. 태국 정부는 한국인 필요 없다. 앞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온 힘을 쏟겠다며 발표했던 거죠. 태국 총리는 이제 태국은 중국 관광객을 주력으로 삼겠습니다. 중국인들이야말로 진정한 큰손입니다. 라고 발표했고 뉴스에서는 중국 관광객만 있으면 우리 경제는 문제 없다는 말이 반복됐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희망에 들뜨기 시작했죠. 이제 중국인들이 태국으로 몰려온다면 전보다 더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이제 한국 관광객 따윈 필요 없어. 중국인들이 오면 내 가게도 다시 잘 될 거야.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니까 분명 한국보다 팁도 더 많이 줄 거야. 그리고 얼마 후 제 기대처럼 중국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카오산 로드는 예전의 활기를 찾았죠. 게다가 중국 관광객들은 소문대로 큰 손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한꺼번에 대량으로 물건을 사가고 여러 가게를 동시에 들락거리며 지갑을 열었죠.
이대로만 가면 백화점에 입성할 날도 멀지 않았어. 중국인들만 있으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필요 없어. 저는 그렇게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나게 끔찍한 사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 채 말이죠. 정말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돈은 많이 쓰지만 그만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중국인들은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고, 옷을 갈아입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바닥에 옷을 던져놓고 가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검정 봉지에 자기 맘대로 옷을 훔쳐가는 일들도 빈번했었죠. 저는 중국인들의 이런 비상식적인 모습에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일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진상 중에 진상인 중국인이 제 가게에 찾아왔거든요. 이 중국인은 한쪽 손으로 코를 후비며 제 가게에 들어와서는 그 더러운 손으로 제 가게에 있는 옷들을 마구 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떻게든 이 중국인을 말려보려 했지만 그는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그러더니 갑자기 옷을 반값으로 깎아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어요.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했죠. 그러자 이 중국인은 자기가 원하는 값으로 옷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치며 진상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에이, 이거 다 싸구려잖아. 공짜로 줘도 안 입을 옷을 내가 큰 마음 먹고 반값이나 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저는 당장이라도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은 스트레스를 느끼며 계속 이러실 거면 그냥 나가달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이 중국인은 묘한 비웃음을 지으며 가게를 떠나더군요. 그러더니 가게 앞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는 똥을 싸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화장실이 아니라고요. 저는 기절할 듯 놀라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주변 상인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중국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한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시끄럽고 닦아야 하니까 휴지나 내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디서 몰래 카메라라도 찍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그저 순수한 미친 현실이었을 뿐이었죠. 저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멘붕 상태에서 서랍을 뒤져 휴지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휴지를 내밀었죠. 그러자 이 중국인은 뒤처리를 하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가게 앞을 떠나갔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가 남긴 더럽고 냄새나는 흔적뿐이었죠.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싶었죠.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건 완전히 제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봤자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면 차라리 가게를 접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국인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카오산 로드 곳곳에서 중국인들이 똥을 싸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결국 태국은 쓰레기와 악취로 가득하게 되었죠. 거기에 더해 가게 앞에 쌓여가는 쓰레기와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중국인들의 목소리까지 중국인들은 정말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저들은 단정한 한국인들과는 태생부터 달라 보였죠. 한국 관광객들은 코끼리 바지 하나 사면서도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몇백 바트씩 팁을 주곤 했는데 한국인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소중한 손님이었는지 그때 저는 몰랐던 거예요. 저는 이제 와 뒤늦게 한국인 손님들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가게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옆 가게 주인 수키 씨 그늘진 얼굴을 해서는 다가오더군요. 저는 수키 씨에게 왜 그러냐고 또 중국 관광객이 진상짓이라도 한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수키 씨는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야팁. 내가 방금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한국이 태국인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래. 알고 봤더니 우리 태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불법 체류를 하고 범죄까지 저질렀나 봐. 그래서 한국이 태국인들을 입국 금지시켰던 거래. 수킷의 말에 저는 누군가 제 머리를 세게 때린 것 같은 충격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했고 그래서 벤코리아 운동에도 동참했던 것인데 사실은 우리 태국인들이 한국에 진상짓을 했던 것이었다니 견딜 수 없는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들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 욕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요. 그런데 제 부끄러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저는 아빠에게 이 일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태국이 한국을 도와준 것은 맞으니까 이제라도 사과만 잘하면 한국이 태국의 실수를 용서해주지 않을까? 라고 말했죠. 한국 전쟁 때 태국군이 큰 희생을 감내하며 한국을 도왔고 그로 인해 한국이 지금의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 아빠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야, 팁.
놀라지 말고 들으렴. 우리 태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한 이유는 순수하게 한국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사실 그때 태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과 일본 편에 섰던 나라였고 그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었지. 유럽 국가들은 태국도 독일과 일본처럼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잔뜩 숨죽인 채 그들의 눈치만 살피던 상황이었어. 아빠의 말이 끝나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거든요. 우리가 나치 독일과 일본 그 학살자들의 편이었다고요? 저는 그 말이 도통 믿기지가 않았어요. 태국이 2차 세계대전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은 평생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아빠의 표정은 전에 없이 진지했고 아빠가 제게 거짓말을 할 리도 없었죠. 그동안 저는 태국이 정의롭고 용감한 나라라고 한국을 돕기 위해 전쟁에 참전했다고 믿고 있었는데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아빠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시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태국은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었지. 우리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게 다시 인정을 받아야 했고 그래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거야. 정의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태국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야. 아빠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저는 제가 태국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배신감과 혼란이 밀려왔어요. 태국이 한국을 도와준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싸운 거였다니 그런 것도 모르고 태국을 전쟁 영웅이라 생각해온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수치스러워하는 저를 보며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이제는 버려야 해.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훌륭한 나라야. 한국은 식민지 시절과 전쟁을 겪은 뒤 국토의 대부분이 훼손되었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이 되었지. 엔터 사업과 전자기기, 조선, 자동차, 반도체, 디지털, AI와 각종 가전제품의 군사력까지 한국은 세계에서 최정상을 찍고 있어. 생각해보면 한국은 정말 무서운 국가야.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에 해내지 못할 일이 없으니 그런데 요즘 젊은 태국인들은 한국 무서운 줄을 모르고 함부로 떠들어대고 있더구나.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 아빠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아빠는 태국의 앞날이 진심으로 걱정되는구나.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지금처럼 한국과 등을 돌린다면 태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한국은 세계에서 정점을 찍은 강대국이니까. 만약 우리가 계속 이렇게 무지하고 고집스럽게 한국을 적대한다면 정말 큰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어. 아빠의 말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이 태국보다 잘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질투하고 시기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만약 한국이 태국을 완전히 버린다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태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해. 태국이 한국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나부터 뭐라도 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굳힌 저는 다음 날 아침 비장한 마음을 안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거리로 나온 순간 저는 바위처럼 굳고 말았답니다. 거리 곳곳에는 벤코리아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한국 타도라는 글이 적힌 두건을 머리에 두른 채 한국 제품을 거리에 쌓아두고 불을 지르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했죠.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동안 우리가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태국인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불법 체류를 하고 범죄를 저질렀대요. 한국은 정당하게 입국 절차를 강화했을 뿐이라고요. 저는 이렇게 간절하게 외쳤고 순간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그런데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었어요. 곧이어 한 여자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제게 소리치기 시작했죠. 이 여자는 또 뭐야? 자기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감히 한국 편을 들어? 너 태국인이 맞기는 해? 그렇게 한국이 좋으면 넌 한국에 가서 살아.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그리고는 겨우 힘을 내어 이렇게 말했죠. 제발 이러지 말고 제발 좀 들어보세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돌려야 해요. 한국이 없으면 우리 경제는 무너지고 말 거라고요. 감정적으로 이러지들 말고 제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호소했지만 사람들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질 뿐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경멸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그 순간 어디선가 한국으로 꺼져, 이 배신자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한 남자가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빠르게 다가오더니 손가락을 들어 제 가슴을 세게 찌르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이런다고 한국 사람들이 너를 좋아해 줄 것 같아? 착각하지 마. 넌 그저 한국의 똘마니 짓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그의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가 손가락으로 저를 찌를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딱딱한 무언가가 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망고였죠. 망고는 제 어깨를 강타하며 그대로 터져버렸고 저는 그 충격에 순간적으로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태국인이 이럴 수 있어? 한국의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냐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애워싸고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손에는 과일과 쓰레기가 들려 있었고 그것을 저를 향해 던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온몸에 땀과 먼지가 뒤섞여 처참한 꼴이 되고 말았어요. 다행히 그 순간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경찰을 불러주었고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난 뒤에야 저는 겨우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몸을 누인 채 온몸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보았어요. 사람들은 마치 광신도라도 된 것처럼 태국은 위대한 나라라고 믿으며 한국은 철저히 적으로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강대국인데 사람들은 귀를 닫은 채 현실을 외면하고만 있었죠. 저는 아파오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답답한 마음에 눈을 질끈 감았어요. 태국이 한국보다 우월해. 우리는 위대해. 한국은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 태국 사람들은 이런 거짓을 진실이라 믿고 있었고 그 잘못된 믿음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었어요. 마치 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았죠. 너무나 막막했고 이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괴로웠어요. 그렇게 저는 새벽까지 잠 못 들며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되새기며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고통과 상관없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태국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갔죠. 어느 날 수키 씨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팁 들었어?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군사훈련을 한대. 태국은 한국을 견제하기라도 하려는 듯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었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태국의 국방력 순위는 겨우 30위 정도로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태국은 먼지가 되어 사라질 텐데 대체 뭘 믿고 한국 같은 군사 강대국을 도발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태국 사람들은 한국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며 여전히 강대국 태국이라는 허상에 빠져 있었어요. 정말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죠. 설상가상으로 제 가게에도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장사가 되지 않으니 매달 가게 임대료를 내는 것도 벅찼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죠. 중국인들이 그나마 간간히 물건을 사주긴 했지만 남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만 보는 수준이었고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오히려 동네는 냄새나는 쓰레기장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건물주는 더 이상 사정을 봐줄 수 없다며 제게 가게를 빼달라고 요구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답니다. 한때는 제게도 꿈꾸던 미래가 있었고 백화점에 입성하는 그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제는 모두 다 허사가 되었죠. 한국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거리에서 저는 마치 혼자 세상에 남겨진 기분이었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한때 제 꿈이자 희망이었던 이 작은 공간이 이제는 그저 슬픈 기억으로 남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 소중한 꿈도 이제는 안녕. 그 말을 끝으로 문을 잠갔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잠그는 것처럼 아프게 들렸답니다. 처음에 벤 코리아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사람들을 말렸다면 조금은 달라졌을까?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과거의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죠. 이제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국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일 뿐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한국인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태국을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손님이셨는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한국인 여러분이 저희의 미래였는데 멍청한 저는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발 저희의 무례함을 용서하시고 태국에 다시 찾아와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다시 와주신다면 이번에는 진심을 다해 잘 모시겠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 이야기가 한국인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의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뭐 안타깝네요. 하지만 그렇다 한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나 싶기도 하고요. 태국이 중국을 선택한 건 진짜 한심합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에 와서도 길에 대변도 보고 하는데 태국 길거리 난리겠네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